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 특히 소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료의 핵심이 두 가지 도구더라고요. 하나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스펙트로그램,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 위그너 빌붕포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 제대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보내주신 자료가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처음엔 조금 막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한 개념들 속에 숨겨진 핵심 아이디어를 쏙쏙 뽑아내서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보는 게 바로 저희의 임무니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논의의 출발점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신호, 예를 들면 음악이나 목소리 같은 것들을요,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 단순히 어떤 주파수가 존재한다, 이걸로는 부족하거든요. 핵심은 언제 그 주파수가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이걸 함께 포착하는 거죠. 시간 정보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이 시간과 주파수,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려는 서로 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덜 친숙한 스펙트로그램부터 시작해 보죠. 네, 그게 좋겠네요. 자료에 나온 피아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일반적인 주파수 분석은 연주에 도, 미, 솔이 쓰였다, 이 정도만 알려주잖아요. 네, 어떤 음이 쓰였는지만 알려주죠. 그런데 스펙트로그램은 언제 도를 쳤고 솔은 또 얼마나 길게 눌렀는지 이걸 다 보여주는, 말하자면 악보와 같다는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악보를 그리기 위해서 스펙트로그램이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단시간 풀이의 변환, 영어로는 STFT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바로 그 부분이요. 자료에 그 단시간 풀이의 변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하, 그렇죠. 이게 스펙트로그램의 핵심 원리인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긴 소리 신호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STFT는요, 그 긴 신호를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잘게 자르는 겁니다. 아, 토막을 내는 거군요. 네, 마치 긴 소시지를 칼로 얇게 써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잘라낸 각각의 조각마다 어떤 주파수 성분이 가장 강한지 분석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요? 네,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를 시간축을 따라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아, 그렇게 하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주파수, 그리고 색깔의 밝기로 그 주파수 세기를 나타내는 한 장의 그림, 즉 스펙트로그램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긴 신호를 짧은 순간들로 나누어서 각 순간의 주파수 스냅샷을 찍고 맞습니다. 스냅샷을 찍어서 그걸 쭉 이어붙여서 동영상처럼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요? 네.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해상도의 상충 관계라는 겁니다. 아, 그 단어 봤어요. 아까 신호를 짧은 시간 단위로 자른다고 했죠. 그 자르는 칼의 두께, 이걸 전문 용어로는 창의 크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상도의 상충 관계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물리학의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인데요. 오, 불확정성 원리까지 나오는군요. 네, 간단히 말해 시간과 주파수,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하. 만약 신호가 나타나는 그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고 싶어서 창의 크기를 매우 짧게, 그러니까 소시지를 아주 얇게 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얇은 조각에 담긴 정보가 너무 적어서요. 어떤 주파수가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파수 정보가 그냥 뭉개져 보이는 거죠. 아하. 반대로 그럼 주파수를 선명하게 보려고 창을 길게 잡으면 그렇죠. 이번엔 그 긴 시간 동안 신호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시작됐는지 알기 어려워지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를 선명하게 보면 다른 하나가 흐릿해지는, 뭐랄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약간 흐릿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한 선명한 대신에 안정적이고 직관적인 그림을 선택한 셈이죠. 그럼 그 흐릿함이라는 게 실제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예를 들어 사람 목소리를 분석할 때 그런 단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 목소리로 모음 아, 에, 이,
O, U를 구분할 때는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정 주파수 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그걸 포먼트라고 하는데 그 포먼트의 움직임을 봅니다. 아, 그 포먼트. 네. 이때 스펙트로그램의 해상도가 칼날처럼 날카롭진 않더라도 그 포먼트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네, 오히려 약간의 흐릿함이 전체적인 패턴을 더 부드럽게 보여줘서 해석이 더 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스펙트로그램이 일반적인 오디오나 음성 분석에 아주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의 흐릿함이 일종의 본질적인 한계라면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있었겠네요. 물론이죠. 자료에 나온 위그너 빌 분포가 바로 그 대안인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이 방법을 두고 이론상 가장 높은 시간 주파수 해상도를 가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위그너 빌 분포, 줄여서 WVD가 등장했습니다. WBD. 스펙트로그램이 초점이 약간 흐리지만 전체적으로 선명한 사진이라면 WVD는 사진 속 모든 사물의 경계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아있는 초고해상도 이미지와 같습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스펙트로그램의 한계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인가요? WVD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다른가요? 네, 스펙트로그램처럼 신호를 인위적인 창으로 잘라서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신호 자체를 시간축에서 앞뒤로 비교하는 자기상관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씁니다. 자기상관.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복잡한 계산이긴 한데 이 방법을 통해서 시간과 주파수의 동시 해상도를 이론적인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해상도라니 듣기만 해도 거의 완벽한 기술 같은데요. 그럼 이건 언제 특히 유용한가요? 아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전투기 레이더가 적기에서 반사된 신호를 분석해서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와, 센티미터요? 혹은 거대한 제트 엔진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베어링의 미세한 균열을 의미하는 단 하나의 고립된 진동 주파수를 찾아내야 한다면요. 아, 그럴 때. 이런 경우엔 주파수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을 오차없이 포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WVD의 초정밀성은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완벽하게 들리는 기술에 혹시 단점은 없나요? 물론 있죠. 자료를 읽다 보니까 심각한 교차한 간섭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마음에 좀 걸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교차항, 크로스타움이라는 게 WVD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 네, 아까 말한 그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노이즈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노이즈요? 잠깐, 아까 자료에 유령 신호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령 신호.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그림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말 그대로 유령 신호입니다. 다시 아까 그 피아노 비유로 돌아가 보죠. 네, 피아노. 도와 솔 두 음을 동시에 연주하면 스펙트로그램에는 비교적 선명한 두 개의 수평선이 나타나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렇죠. 즉, 도와 솔의 중간 어디쯤에서 진동하는 유령 신호를 함께 그려냅니다. 이게 바로 교차항입니다. 아니, 신호가 단 두 개만 있어도 그런 유령이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십, 수백 개의 주파수가 뒤섞인 음악이나 목소리를 WVD로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 네, 실제 신호보다 교차항 유령들이 훨씬 더 많고 강하게 나타나서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신호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와, 자료에서 실제 신호를 가린다, obscuring the true signal, 그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정밀도를 얻는 대가로 현실을 왜곡하는 유령들의 대거 불러들인 셈이죠. 와, 정말 극단적이네요. 그럼 이 기술을 대체 왜 쓰는 건가요? 복잡한 소리 분석할 땐 아예 쓸모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WVD는 신호 성분이 하나, 그러니까 단일 성분 신호이거나 아주 단순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아, 그럴 때만? 네, 앞서 말씀드린 레이더 신호나 특정 기계의 결함 진동처럼 분석 대상이 명확하고 다른 방해 신호가 거의 없을 때 말이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차항 극정 없이 WVD의 초정밀성이라는 장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당신이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대체 언제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이건 마치 망원경과 현미경 중에 뭘 써야 하냐는 질문 같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당신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죠. 내가 뭘 보고 싶은가? 네. 만약 당신이 숲속 새소리를 녹음해서 종을 구별하거나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해서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거나 혹은 어떤 음악의 전체적인 멜로디 구조를 파악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여러 소리가 섞여 있는 복잡한 상황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신호의 전체적인 그림을 왜곡 없이 보고 싶다면 자료의 추천처럼 스펙트로그램이 단연코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일 겁니다. 복잡한 풍경을 볼 땐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지도. 알겠습니다. 그럼 WBD라는 현미경은 언제 꺼내야 할까요? 당신이 항공기 정비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거대한 제트 엔진이 내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고립된 단일 진동 주파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주파수가 바로 베어링의 미세한 균열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결정적인 단서네요. 네. 이럴 때는 다른 소음은 무시하고 그 신호 하나를 가장 날카롭게 봐야 합니다. 교차항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WBD가 제공하는 초정밀성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죠. 유령이 좀 보이더라도 네, 유령이 좀 보이더라도 진짜 신호 하나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완벽한 도구는 없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가 있을 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혹시 이 둘의 장점만 쏙 빼서 쓸 수는 없을까요? 자료 말미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스펙트로그램의 흐릿한 해상도를 수학적으로 보정해서 더 날카롭게 만든 재할당 스펙트로그램 같은 기술도 있고요. 오, 반대로 WBD에서 골치 아픈 교차항만 골라서 제거하려는 다양한 필터링 기술들도 개발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두 도구의 장점만을 취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스펙트로그램과 위그너빌 분포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당신의 목표에 달려 있다? 네, 그렇죠. 여러 요소가 섞인 복잡한 풍경을 담은 약간 흐리지만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도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답은 스펙트로그램. 맞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노이즈와 왜곡을 감수하더라도 특정 한 지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궁극의 상세함을 원하신다면 위그너빌 분포가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신호 처리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나아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또 그로 인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죠. 도구가 우리의 인식을 규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위그너빌 분포가 만들어내는 그 유령 신호는요, 단순히 수학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이나 프레임워크가 실제처럼 보이는 인공물, 아티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와,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경제 모델이나 사회 통계,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과연 어떤 교차항이나 흐릿한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유령 신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한계를 항상 인지해야겠습니다. 네. 귀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이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